네, 유튜브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꿈꾸는 송작가TV의 야심작이죠.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토크. 저는 진행을 맡은 송섬이고요. 오늘도 역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냉철한 현실주의자죠. 송명훈 작가님. 그리고 감성평론의 대가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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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까기 송작가입니다. 예. 네. 너무 현실적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매 방송에서 이제 현실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계신데 과연 오늘 요 작품도 얼마나 신랄하게 까주실지 이거 현실적으로 평론하다가는 나중에 돌맞을지도 모를 텐데. 정말요? 예. 이거 친일파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평론을 할 줄 알고 이러세요? 그런 내 예측은 스타일 불가능합니다. 모르시는구만. 네. 외교인 망작도 살려냈나요? 맞네, 맞네. 네. 이따위 뭔가 역사 고증 없는 드라마 갈갈이 찢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성평론, 김성수 평론가님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의외로 이 현실에서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친일 잔재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드라마 없다. 그런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멤버가 사실 원작도 이미 뭐 독일하고 캐나다가 그 합작한 그런 영화잖아요. 원작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들도 좀 있어 보이지만 큰일 했다. 자, 이게 이제 첫 단추를 갖다 깬 거다. 네. 이제부터 더 쏟아져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전까지의 그 일종의 스토리텔링들은 친일 잔재를 다룬다고 해도 꼭 뒤에 가서 용서해. 맞습니다. 막 용서에 환장한 사람들 같아. 그런데 제대로 복수를 하잖아요. 아유, 이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런 영화가 나올 때가 됐다. 더 나와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방씨 뭐 이런 사람들은 가슴이 선득선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작품을 공개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영화 리멤버입니다. 예. 윤종빈 감독이 기획한 영화사 월광의 문제작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 때는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백에까지 밀리고 요즘엔 갑자기 와칸다가 등장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밀리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밀리겠어. 이 분노 시국에 오죽하면 밀리겠어. 예. 네, 이것이야말로 이 관객을 속인 거죠. 분명히 고깃집이라고 해놓고 산채 비빔밥만 내놓는 이런 전형적인 그 산 기슭에 있는 식당 손님 두 번 안 받는 집 왔다 가면 일단 눈탱이 치고 다시 안 와도 괜찮다는 각오로 만든 영화다. 야. 신랄한 비판을 들어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고기가 꽤 들어있는데 콩고기야. 두부야, 두부. 아, 풋불이 아니라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았더니 콩고기였다. 콩고기야. 고기처럼 보이지만 예. 씹어보면 고기 맛만 나지 고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렇군요. 네. 과연 고기 맛이 날지 안 날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자, 이 드라마가 원래는요 캐나다랑 독일이 합작해서 만든 원작 영화가 있습니다.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라는 영화가 나치 전범을 살해하는 이야기로 이미 그 전에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똑같은 어떤 게 전범국에 대한 피해가 있는 유태인 또는 이제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걸 복수하는 컨셉으로 해서 뭔가 이거를 이제 바리에이션 한 것 같지만 일단 거기에서부터 방향이 완전히 틀렸어요. 아. 이건 뭐냐면 용서와 분노에 대한 일종의 이중잣대가 들어있는 그리고 거기에 법 적용과 정의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이중잣대가 들어있는 이건 절대 어디 외국에 내놓기 부끄러운 영화입니다. 애초에 원래 이 작품이 굉장히 문제작이에요. 네, 문제작이죠. 예. 이게 미국 자본에 의해서 이집트 감독이 만들었지만 독일과 카나다에서 이 영화가 주로 상영됐을 만큼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매우 정치적이고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약간 스포일러를 하라면 그런 거거든.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평생을 찾아온 말하자면 학살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몸에 문신을 새겨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그렇지. 라는 면에서는 모티브를 비슷하게 갖고 가요. 네. 근데 이 사람은 80세까지
못 찾아서 그때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은 20대부터 찾아놓고 60년을 기다렸다가 부인 다 죽고 재산 다 정리하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복수를 시작해. 왜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왜 기다렸냐고. 아, 있잖아. 거기 부성애가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나도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복수를 하면 우리 마누라가 힘들까봐.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봐. 뭐 이딴 거 생각해가면서 이 왼수를 60년을 지켜보면서 살려놔요. 그게 케이팝파예요. 그게 무슨 케이팝? 그럴 거면 복수를 하지 마. 아이, 케이팝파 너무했다. 자, 아니, 생각해봐. 여기서, 자, 좀 약간 비난하긴 하지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복수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책임이냐면, 누이, 형,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거를 핑계 대려고 하지 마. 막 그렇게 얘기하면 계백장군 가족들 못 죽이고요. 안중근 의사 이또 그러면 적용 못 합니다. 이 양반이 생각하는 자기 개인의 복수도 좋아. 아니면 뭔가 정의에 대한 구현도 좋아. 일제의 어떤 만행에 대한 그 부역자에 대한 응징도 좋다고 다 좋은데 그걸 60년 있어서 자기 편할 때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 한다는 말은 지난 60년 동안 용서했다가 나 죽기 한 달도 안 남으니까 이대로는 못 죽겠어라서 복수하는 그런 이미지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난 이 그러니까- 모티브에서는 완전히 빡이 도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송 작가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 포인트는 지금 독일에서 나치를 척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흐름과 한국에서 친일파를 대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거죠. 거예요. 그런 거 잘 만든 거지. 당시부터 어떻게든 척결하고 꼬리를 뽑았어야 아니, 돼. 그러니까 그거 너무 잘 만든 거지. 한국이 그랬다는 거야. 한국이. 아니, 그때 당시에 바로 척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승만, 이서부터 그걸 봐줬잖아. 봐준 이유가 뭐야? 방관자여서. 자기가 일단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야? 먹고 살아야 된다. 가족들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친일 척결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왔잖아. 갖다가 더 가중시키는 거야. 가중이 아니라 그걸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두 영화가 바로 똑같은 원작을 갖고 있는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와 이 한국판 리멤버다.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렇다니까. 아니야, 이거 설득되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설득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거를 같은 기억의, 이 기억의 살인자하고 같은 모토를 갖고 막, 치매를 잊지 않기 위해서 문신을 주고, 이 양반은 치매가 오고 난 다음에 사귄 거고, 그 사람은 20년 전부터 문신을 새겨놓고 그 60년을 보면서 20대 때부터, 그러면서도 뭐하고 댕기는지, 대학 교수 하는지, 부자 됐는지 다 보고 있으면서도 내비두고 방관한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가갖고 지금 가서 이러한 어떤 복수라든지 정의 구현을 하는 거를 정당화한다? 나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싫어. 그런 방식으로 볼 수도 설득하지 있지만. 마. 아니, 설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 내러티브의 결정적 차이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을 망친 거라는 그러니까 거야. 원작을 망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렇지만 있네요. 저는 여기 있네요. 아니 꽤 많아. 영화 평론가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기억의 살인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평점이 낮아요. 왜 누가 낮을까? 이 답답한 걸 보겠어. 그러니까. 가뜩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더욱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이제 친일파의 후손들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우리 정서로 보면은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야말로 여기서는 친일파들의 논리가 먹혀. 80년인데 용서할 때도 됐는데 지금 그 사람 찾아갖고 죽인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는데 미래를 봐야지. 이런 논리가 오히려 이 영화에는 한국에 와서 먹혀. 근데 이 한국 드라마, 한국 리멤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막말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기가 행했던 그런 어떤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와 행위들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고 명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다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친일파들을 척살해야 되는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20대 때 너무 이제 뒤에 걸 끌어오는 거기도 하지만 다 누이를 망쳤다는 죄책감 가지고 가졌던 사람이 그 친일파들이 뻔히 살아서 자기 집안을 도륙낸 놈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60년 동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나는 복수라고 하는 모티브를 거기에 끼워넣는 60년 지난 복수가 무슨 복수냐는 거야. 60년 동안 진짜 이 사람이 면벽 수도를 하든 무술을 익히든 아니면 진짜 하나하나 철공소에서 쇠를 깎아서 총을 만들든 뭔가 준비 기간이어야 또 준비 되는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언제든 시작할 수 있었어. 젊어서 시작할 수 있고 베트남 갔다 와서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 할 거 다 해. 그게 한국이야. 말도 안 되지. 나도 그렇게는 안 살아.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라니까. 지금 현재 한국 현실이라니까. 왜 한국의 지금 아버지들은 다 이러고 있냐고. 지금 눈앞에서 정진석 같은 인간이 그저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우길기하고 일본 해군기하고 다르대잖아. 기울기가 살짝 기울어졌다고 다르대잖아. 그러면서 억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못 하잖아. 뭔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는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결말들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에 대한 복수를 60년 가까이 못한 우리나라의 모습과 이 주인공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결국 자기를 응징하려고 하잖아요. 방관자로서. 안 하잖아. 그 안 하는 것은 법의 이중자 때야. 미래 세대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면서 떠넘기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모션을 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럼 그때 복수를 시작할 때 초반에 사람 쏴 죽이고 나중에 가서 나는 내가 죄값을 받는 걸로 이거를 내 자신한테 벌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갈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명예 전쟁을 했어야지. 근데 보세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하여튼 이견이 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 내러티브를 촘촘히 쫓아가다 보면은 한국 영화가 갖고 있는 DNA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DNA를 취하고 어떻게 보면은 원작의 아주 묵직하면서도 정말 철학적인 그런 일종의 도그마, 그 도그마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원작을 특히 본 사람들은 이 리멤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할 수 있지만 리멤버를 처음 이렇게 본 사람들은 지금 평점이 8.8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저 영화의 모티브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말아야 돼. 그러기에는 너무 비슷해 또. 그러기에는 너무 비슷해. 그러기에는 너무 어떤 그 진행 과정이 비슷해. 그래서 네. 진짜 저 영화는 나치 척결에 대한 정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원칙과 획일성이 있는 영화고 우직한 영화죠.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왜 마지막에 이런 결정으로 마무리를 짓는지에 대한 도저히 공감이 되지 않는 영화였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한국 민중들의 모습이야. 공감이 안 돼, 나도 솔직히. 왜 이래야 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공감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비슷한 것 같네요. 왔다 갔다 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이 영화가 아무튼 지금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네네. 하나가 이 크리스토퍼 플럼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크리스토퍼 플럼버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네. 이 원작 영화는 이 사람이 원래 누군지 아시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폰트랩 대령이야. 아 그래요? 그럼 나이 엄청 많을 텐데. 그렇지.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공로상 받고 이런 공로상이었던가 나무 조연상이었던 것 같은 나이 먹어서 오히려 상을 이렇게 받는 분인데 저 사람이 아니 줄리 앤드류스만 기억했지 우리가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을 기억했나 그때. 그 폰트랩 대령이 그때 이미지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안에서 보면은 이 영화에 막 바짝바짝 몰입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폰트랩 대령이 어떤 역할입니까? 나치에 부역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오스트리아 장군이요. 알프스를 넘어가잖아. 그이죠. 그랬던 사람이 늙어서 자기의 어떤 복수를 갖다가 이 학살자한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의 컨텍스트가 들어가면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몰입이 되고 이 주인공한테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힘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그 깊이를 갖다 더했다고 한다면 우리 그 리멤버는 그런 부분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 속에서 과연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가. 정말 이렇게 친일파랑 싸우는 모습들을 이전 필모에서 가져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지. 그쵸.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캐릭터가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더욱 우리 송 작가 같은 그런 식의 평가를 하는 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좀 바꾸자면 네. 나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성수 형님한테 처음 듣다 보니까 내가 또 지적하고 싶은 이 영화의 패착 중에 하나가 이성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성민이란 배우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아, 연기 잘해요. 근데 이성민이란 배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역으로 나왔단 말이지. 그렇죠. 분장을 하고. 근데 원래 이 이성민이란 배우의 연기력은요. 네. 그 사람의 다양한 어떤 표정 안에, 그러니까 미생에서 그 과장, 만년 과장에서 네. 보여줬던 막 피곤하고 힘들고 쩔고 분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대사가 필요 없이 다 들여다 보일 수 있는 진짜 무언의 표현력이 그거거든. 근데 이거 노역을 무리하게 시키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전부 다 저 표정들을 전부 다 발라버리고 나니까 그 자연스러움이 없어진 거야. 상대적으로 박근영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욕을 해. 그러니까 이걸 바꿨어야 돼. 박근영이 이성민 역할을 하고 네. 차라리 그 사람이 단역으로 이걸 했어야 돼. 폰트랩 대령 같은 사람 네. 진짜 나이 먹은 사람이야. 네. 그 노인의 고뇌와 이게 노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몸이 힘들고 어떤 뭐 행동이 굼뜨고 자체가 아니라 그 노역들이 가지는 그 고뇌와 그 생애 안정에서 보여주는 그 끈끈한 맛이 있어요. 우리가 뭐 꽃보다 노인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그 나이 든 사람이 보여주는 그 무게감이 있단 말이야. 그 나이의 무게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성민 배우는 너무 젊어. 80대 노인을 하기엔 너무 젊어. 한 60, 70대만 됐어도 예를 들어 조금 그 감을 이해할지 모르는데 분장으로 저렇게 전체적인 얼굴의 그 감정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걸 다 가려놓은 상태에서 지난 80년의 고뇌를 저 안에서 숨어서 내서 보내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피곤한 노인의 얼굴 그리고 늘 화나 있는 모습 이걸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 차라리 이제 이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20대와 80대를 쭉 연기하기 위해서 갔다고 치면 어떻게 이제 좀 중간에 연기력이 병합될지 모르겠는데 80대 노인네로서 치매 연기를 보여주는 요런 부분 안에서 그 기대했던 연기력이 원작에 있는 폰트랩 대령 이 양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안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진짜 동감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리멤버라고 하는 영화에서 너무나 잘했지만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은 왜 이성민이어야 했을까? 이성민 씨가 너무 잘했어. 근데 네. 말하듯이 너무 이 노역을 만들어서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은 기력이 다 쇠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캐릭터라이즈 할 때 있어서 어떤 그 여지가 많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연기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저걸 4시간 이상 분장을 하고 네. 실리콘 씌운 얼굴이에요. 네. 일단 그거 하다 보면 일단 사람이 지치는 거고요. 그렇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세한 표정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테이크를 무리하게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바뀔 때나 뭐 어떤 뭐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의 다양함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TGI에 있는 사람이나 살인을 하러 그 말하자면 야간에 들어갔던 사람이나 표정의 변화가 별로 안 보이는 그래서 거야. 차라리 오영수 배우나 이런 분들이 아, 오영수 배우. 우리 뭐, 깜보 할아버지. 네. 깜바 할아버지 같은 분은 실제로 딱 봐도 나이가 뭐 있으니까요. 진짜 관동군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 정도라면은 진짜 그 액션이 안 돼서 힘들어서 그랬을까는 몰라도 참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80 먹은 노인을 상대로 버드무비를 찍을 생각을 하냐. 버디 나도 버드 무비가 아니라 버디 무비. 그러니까 버디무비. 그러니까 나도 좀 맞을 것 같아. 어찌나 체력이 좋으시고 힘이 좋으신지 액션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설정 자체에서 감독이 큰 실수를 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 사실 그리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버디무비라는 설정은 원작과는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작은 실제로 버디무비가 없어. 원작은 너무 잔잔해. 그러니까 노인 내에 있어요. 원래 이제 친구 노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조력을 하죠. 네. 그런데 버디 무비라고 하기에는 이 주인공 혼자가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은 그냥 조력자로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력자라고 하는 건 어떤 상징이냐면 이제 독일이라든지 서구에서 나치를 대하는 어떤 그 나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 정서인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 드러내지 않는데 뭔가 도울 게 있잖아요. 도와. 특히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그냥 막 누구한테 다 잘할 것 같고 돈만 주면 다 오케이 할 것 같지만 뒤에 가서 결정적일 때 나치를 갖다 색출하거나 이런 데 도움을 주거든. 아주 헌신적으로. 네. 그런 설정들이 굉장히 다른 영화에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잘 구현해냈다. 그게 바로 현실성이다. 리얼리티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인규라고 하는 애가 황필주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 개연성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캐릭터잖아, 완전. 그렇죠. 네. 이 인규의 역할은 뭐냐면 마지막에 자수하세요. 이거 권유하는 역할 딱 그거 하나를 위해서 심은 거야.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 이외에 나머지는 그런 거지. 이제 세대, 20대 세대가 80대 세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느냐, 네. 공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제 교차점을 놓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끝까지 이해 못 합니다. 협조는 하지만 협조를 하는 건 자기가 사법적인 처벌을 덜 받으려고 하는 그렇죠. 자기 개인적인 계산에서 하는 거고 이 필주의 아픔을 전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놈이 막판에 와갖고 당신은 스스로 법 안에서 이거를 받아야 된다. 그 호소에 떨어지지. 남아야 된다. 그 호소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모멘텀이 없어. 얘가 애초부터 뭐 그런 생각이 좀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아니 그 진상 손님도 할아버지가 해결해줘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정의에 대한 욕구도 없고 늘 자기 현실 하나만 목표에 전형적인 20대라는 거거든. 네. 그런 친구가 갑자기 그 막판에 모든 걸 초월해갖고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나이는 20대지만 할아버지보다 더 정확하게 진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수하셔가지고 스스로 법의 처벌을 받으셔야 돼요. 라고 설득에 성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인 거지. 이게 내러티브에 있어서 가장 흠이 있는 부분이 인규라고 하는 존재의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계속 삐걱대거든. 근데 남주혁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지만 뭔가 불편해 보이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설득이 잘 안 되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난 솔직히 이 영화를 보면서 남주한테 영웅본색의 마지막 영웅본색 1편의 마지막 장국영의 역할을 기대했어요. 마지막에 아니 솔직히 나도 대신 죽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나는 했거든. 그것도 없어. 대신 죽이는 거. 어. 마지막에 그 영웅본색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세대는 알 거지만 마지막에 총알이 떨어졌어. 자수한다고 철천지 왼수는 나가. 근데 경찰로서 끝까지 형하고 반목했던 동생이 총을 탁 꺼내줘. 그러니까 이게 난 그걸 바랬다니까 인규한테서. 그게 임무의 승계.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걸 맡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미래 세대가 들어왔는데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파악이나 철학이 네. 이 극본을 쓸 때부터 좀 전제가 좀 각본- 안 돼 있었던 게 아니라 맞아요. 각본 상태에서 감독도 20대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해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제를 갖고 쓴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 실제로. 그럼 끝까지 이해를 못해서 문제의식으로 남겨놓든가.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버디 무비가 되려면은 이 버디 무비의 기본 조건이 있어요. 빨간 페라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로 안 됩니다. 글리치를 우리가 상기해 보세요. 이 둘이 중학교 때 엄청난 경험을 같이 공유했었잖아. 그런데 그게 미해결이 된 상태로 서로가 외부의 힘, 구조적 힘에 의해서 갈려졌다고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만나면은 버디가 돼요.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서로 밀어내려고 해도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전에 레인맨 같은 게 그런 거거든. 형 동생이잖아. 형 동생인데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불편해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서로가 원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헤어졌다가 그 사람이 다시 만나잖아. 그럼 버디가 되는 거야. 이건 이게 차만 타고 달린다고 해서 버디무비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리멤버가 버디가 되려면 이 두 사람이 정말 서로에 대해서 애착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주 끈끈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쌓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데없이 뭔가 사건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 인규라고 하는 친구는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동기가 안 생겨요. 이게 사람에게 그게 이론인데 캐릭터에서 어떤 그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생겨야 그걸 추구하다가 갈등이 나는 게 빚어지잖아. 갈등이 없어. 동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람을 살해해서 그거를 복수해 나가는 거는 불법적인 정의예요. 그럼요. 개인이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절박함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불법적인 문제 해결의 동기거든. 이게 이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부분은 늘 얘기는 있지만 영화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데 더 엑스터시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갖고 엑스터시가 고조돼갖고 이제 다음은 누구냐? 이제 마지막 빌런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전혀 엉뚱하게 그 화살이 본인한테 가버리고 그 본인에 대한 그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차라리 클리어하게 본인 쏘든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 내러티브를 좀 놓고 내러티브에 집중해서만 얘기하자면 이 내러티브에서 이 인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인규와 필주가 굉장히 서로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동질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럴 모티브는 있거든. 대한공업의 아버지가 일하다가 강제 해고 산재를 입고 부당해고 당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그 왜 불타는 적개심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걸 왜 가만 놔뒀을까?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을 더 극대화시켜서 이 대한공업의 사장에 대한 아주 정말 사적 복수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필주가 도와주면서 어차피 그렇지. 거기에 말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버디 무비가 되는 방금 말한 그 요소가 있어야 돼. 그런 네. 요소가. 할아버지의 해묵은 복수를 도와주면 내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 서로 도와줘 가면서 쉽게 말해서 동질화돼가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끝까지 운전수와 힘없는 노인의 저기로 남아요. 근데 막상 힘쓰는 거 봐. 씨, 운전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장면이 잘못했다. 그거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제대로 흘러가려면 인규와 필주 사이에 그러니까 뭐 가령 인규가 칼을 품고 대한공업 사장 집을 담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필주한테 잡혀서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뭐 언제까지 이런 미션을 너 수행해라. 이러면서 미션을 막 줘가지고 그 미션을 다 수행을 해가지고 마침내 페라리를 딱 사갖고 왔을 때 그때 이제부터 가자. 뭐 이런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TGI 15년 알바하면 페라리 사요? 불가능하죠. 뭐 테이블 다 10만 원씩 받아도 네.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 TGI에서 사장 15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페라리가 중고했대잖아요. 아니, 중고. 아무리 중고라도 그렇지. 역시나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제 제일 크게 많이 떨어졌죠.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가끔 각색하다가 벌어집니다. 각색하다가 뭐가 약한 것 같아. 야 이건 너무 느린 것 같지 않니? 임팩트 좀 예, 줄여다 좀 보면 속도감을 좀 내고 싶지 않니? 좆바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각색이 들어가면서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페라리가 생각이 등장하는 듭니다. 거죠. 어쨌든 두 분 다 버디 무비로 보기에는 좀 인규 캐릭터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반대로 악역은 현실감이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악역은 뭐 끝내줘요. 악역은 그냥 현실 인물이에요. 연세대 뭐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갖다 대라 그러면 현실 인물들을 그냥 갖다가 그냥 바로 복붙해서 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놈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그럼요. 거죠. 제목도 있잖아.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비틀어서 반일 민족주의라고 해가지고 책이 그 나오잖아. 반일 종족주의 저자를 그대로 거기다 그런 입혔다고 놈이 할 수 있는 대학 거예요. 강의를 나왔고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할 때가 아닙니다. 뭐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전형적인 친일주의자들이 네. 하는 얘기들을 그 안에서 보여주거든요. 짜증이. 나 그거 보다가 그냥 바로 욕설을 갖다 뱉는 바람에 악역을 보면서. 앞에 있는 분들이 영화 보다가 자꾸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봐. 아니 나는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버디 무비라고 치면 그렇게 한 방에 보내서 될 일인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들 때문에 그런 족속들 때문에 겪었던 걸 생각한다고 치면 이제 한니발만큼 요리를 해서 먹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깔끔하게 죽여주는 건 아니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가 필주랑 인규라는 상징적인 주인공이 둘이 있고요. 예. 그 둘이 정말 현실 그 자체인 악역을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이게 이 영화의 당위성이자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두 분이 볼 때는 이 당위성이 제대로 입증이 됐다고 보시나요? 당위성만 좀 있지 않았을까. 전혀 없었다 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원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사적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갖다 해야 하는 그런 방식은 그 방식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죽인다가 중요하고 죽이는 총이 중요해. 그리고 그 외에 죽이는 방식은 사실은 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었으면 말이죠. 얘를 진해 추종자들이랑 강연하고 있을 때 그 강연장에서 그놈들이 보는 앞에서 폭사를 시키거나 그렇지. 아니면 그 애들하고 그냥 세트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보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런 거야. 정의 구현을 위해서 아니 거기 모여있는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고 부역자고 그런 거 하는 놈들이잖아요.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이고 내가 이 자식들한테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니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난 그거 한 놈만 안 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안 죽어요. 집에 밤에 몰래 찾아 들어가갖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게 혼자 시신만 남겨놓고 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좀 더 공개적인 처형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이거 수위가 너무 높나? 아니, 그래서 난 그 점이 제일 아쉬워. 영화니까요. 이게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친일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또 많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그 나치 같은 경우는 나치 부역자 얼마 안 남았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 돼. 언제 늙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사하기 전에 빨리 자연사하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아. 진짜. 한두 근데 명만 심지어 죽였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 너무 잘 살고 있고. 아는데도 잘 살고 있어. 어. 심지어 건드리지도 못해. 네.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연들을 만들어서 누구는 그때 당시에 위안부로 뭐 속여서 뭐 한 놈, 누구는 속여서 뭐 징용을 보낸 놈, 누구는 아버지를 모함한 놈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사연을 맞춰가다 보니까 죽여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많아졌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죽이면서 모든 방식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걔네들을 응징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끔 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러면 극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차라리 리멤버를 저는 좀 한 6부작 정도 되는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오히려 한 놈 죽일 때마다 한 회씩 한 편에 한 명씩 죽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과거 다 밝히고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응징 다 하고 그렇지. 그 연관돼 있던 사람들이 다 공포에 쫄아가지고 네. 그 다음 순서 오는 놈이 나는 어떻게 올까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차라리 그런 시리즈를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 감독은 그런 류의 응징에 대한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낮았다는 거야. 나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26년이라는 영화가 있어. 예. 강풀 만화가가 5.18 그 당시 희생자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모여갖고 사실상 전두환을 암살하기 위한 이제 계획을 꾸미고 실행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네. 그 쫀득쫀득하잖아요. 그 영화를 하는데 있어서 제작비를 펀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모였어요. 예. 만일 이 영화를 기획을 해갖고 그런 목표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그런 행위를 했었어야 돼.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덜 민감한 문제거든. 훨씬 많은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논란은 당연히 있지.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미 한 번 성공했던 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인적인 복수로 이걸 끝내버리면 걔가 친일파라서 죽었는지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었는지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게 정의의 구현인지 누가 아냐고. 그렇죠. 그렇게 죽이는 거는 그리고 맨 아니, 마지막에 그 정말 마지막에 죽게 되는 그 핵심적인 인물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누이의 정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이를 팔아먹고 결국 친일파로 위대한 장군이 돼 있는 그자를 죽일 때도
너무 쉽게 자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자백할 인간이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겠어? 어? 아니 손녀가 죽더라도 발뺌할 놈들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뭐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자기가 꼬리 자르는 거 봐. 누구든지 잘라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뻔뻔스러움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은 막판에 힘이 좀 시간이 떨어지게 짧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러티브와 이걸 보고 느낄 사람들의 그 다양한 공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냥 나는 이렇게 역사를 기억하는 어떤 80의 노인네가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선에서 끝나버렸다는 느낌인 거지. 그렇죠. 그것까지밖에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또는 역사의식이 있는 진짜 독립 후손가들이 또는 지금 경 때문에 내가 이씨 총알 5발만 주워봐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류의 결론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경이 갑자기 어느 날 그 심장마비로 죽거나 그러면 유고되는 안 걸 된다. 바라지 않아요. 저도요. 철저하게 그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하고 반성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240년 이상은 감옥에서 시체로라도 사면 없는 정신형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만한 역사적 단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단죄가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아류들이 나오고 더 악독한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열이 받아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런 뜨뜻 미지근한 복수극을 거기다가 이걸로 대신 위로 받으세요라고 꺼내놨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영화가 흥행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영화 흥행의 실패는 현실이 너무 역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이 더 이 안에보다 더 지랄 같아. 훨씬 더 나쁜 놈들이. 아니 지금 정진석 얘기하는 거 봐요. 어쩜 이렇게 뻔뻔스러워? 거기 강경원 얘기하는 거 보세요. 박근영이 그 최고의 빌런으로 나오는 건데 그 최고의 빌런의 한 뺨을 갖다가 한 10대는 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당 비대위원장이야.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하고 있는 애 봐요. 그 뭐 국가안보실 김태효 이런 애 봐요. 거기 있는 그 교수의 한 10배쯤 찜쪄 먹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게 왜 친일이냐? 친일이 왜 나쁘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현실이 더 참담하네요. 한국의 군대를 일본 앞에다가 딱 갖다 드리고 각하 드십시오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땅히 큰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라고 시원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아픔들이 오히려 이 영화를 못 찾게 만드는 그런 힘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영화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하실 수 없겠지. 있거든요. 전혀 차라리 보시려면 원작 영화 2015년에 나온 기억의 살인자 그걸 보세요. 독일 영화. 그럼 보지 마시라고 간단하게 저희가 내러티브 비평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토리 살짝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이면서 17년 동안 TGI 프라이데이에서 알바를 뭐 했습니다. PPR이야 뭐야 씨. TGI 프라이데이 17년이면 게다가 이름도 제이슨 프레디이기 때문에 네. 딱 TJ 프레디. TGI 프라이데이에서 17년 일하면 페라리를 산다. 네. 알바만 해도 뭐 이런 PPR이야? 그럼 페라리를 산 한필주. 뇌종양의 치매까지 앓고 있는 상황인데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직장 동료였던 남주혁 씨죠. 인규의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친일파에 대한 복수에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친일파 복수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까? 가족에 대한 복수죠. 그걸로 한정돼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의의식, 역사의식 이런 게 없이 내 자신의 원한을 위해서 혼자 살해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건 범죄죠. 그게 좀 내러티브상의 또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만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가족이 연루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만행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임팩트 있는 걸 찾았겠지. 그러면 내 누이, 내 형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한필주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닥친 개인적인 불행, 그 불행을 야기시킨 원수들의 척결 이렇게 되니까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내러티브상의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원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학살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학살한 사람을 그야말로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합리화를 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은 이성민 씨의 그 연기도 훨씬 더 입체적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개인적인 복수에 그친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건데 사실 친일파의 피해자가 직접 적을 처단한다라는 발상 자체는 지금까지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피해자는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피해자가 그 어떤 적극적인 활동가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의식 고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그린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영화가 계속 잘 수행해 왔던 건 뭐냐면 바로 그 피해 당사자가 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고양되는 감동적인 신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I Can Speak 같은 경우입니다. 아, 네. 그 I Can Speak가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이 영화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I Can Speak의 감동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피해자로서 또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이라도 더욱더 자기를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앞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았지 않느냐? 이 거대한 힘을 봐라. 지금 저놈들은 저렇게 떵떵거리 잘 살고 나는 이 피해를 본 상태에서 여전히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그 했던 사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서 마지막에는 영어로 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당당하게 밝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여기 항의하는 일본 외교관들을 꾸짖는 그렇죠. 그런 엑스터시를 주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저것들은 반성도 없이 똑같은 역사를 뭐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나문희 같은 분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복수 내지는 응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성공한 복수인 거고요. 그런데 I Can Speak를 보면서 저렇게만 하는 걸로 끝내서 되냐? 가서 뺨이라도 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은 리멤버 같은 스토리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사적 복수의 영역으로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 사적 복수의 법이 붙어요, 법이. 네, 그렇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라는 유로 몰고 갑니다. 근데 저들이 저지른 범죄가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들은 이미 범죄를 완성하고 범죄를 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생존자들의 권리를 빼앗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법이라는 도구가 결코 공평하게 그 응징에 대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데 그러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내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부분은 법의 이 불공평, 이 불공정한 법의 집행에 관한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법을 잘 알고 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좌절감을 나한테 또 느끼게 하는 거야. 그 지적과 연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만한 작품은 암살이죠.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 이제 명분이 명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 법으로는 그 밀정을 처단하지 못하잖아요. 그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초법적이지만 실제로 우리 민족들의 가슴에 살아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명령,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18년 전의 명령 지금 수행합니다. 쏴 죽이잖아. 그때 느끼는 쾌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리멤버에서 죽여라라고 했던 사람이 없어. 20년 전의 자신이었지. 20년 전의 자신이라고 60년 전에, 그러니까 60년 전의 20대의 자신. 20대의 자신이라고 하면은 20대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더 숭고하거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거를 갖다가 하다가 뭔가 좌절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포기한 사람은 나온다는 이런 설정들이 좀 악의가 안 맞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가던 누이가 죽어가면서 유서를 남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명분을 갖는다는 게 그냥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명분 속에서 이해를 하겠지. 그런 아니라면 좀 있지 않나. 나는 내가 그만한 원한을 가졌다고 하면 60년 동안을 이 몸 안에 쟁여놓고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칫하면 사람들한테 복수에는 때가 있는 법, 할 일 다 해놓고 연금 다 타시고 보험 정리하시고 유산 정리하신 다음에 복수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상한 모범답안을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의는요, 당시에 구현되지 않으면 결코 다시는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의 그 흐름 동안에 거기서 살아남은 악, 탈법에서 살아남은 악들은 정말 거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긴 거예요. 예. 난 여기서 진짜 지역 박근영이죠. 지역에 있는 재산을 어찌 됐거나 훑어가지고 출세하고 나중에 이제 국가 안에 이제 대단한 기득권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실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귀국선 타라고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네. 50만 명 넘는 애들이 안 돌아가고 그 당시에 한국 오적으로 세탁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5대 기업 창업주들이 초등학교 동창이야. 이게 과연 가능해?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거에 일본 세력에 빌붙었던 애들 내지는 그 자신들이, 일본인 자신들이 한국에 있는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서 그 애들이 명의를 바꿔가지고 한국인으로 살아남았고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몇백만이 됐다는 거야. 50만 명이 그 당시에 귀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귀화를 해서 자란 애들이 자 이제는 반성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민족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공헌하고 모든 만민평등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겠냐고. 그러니까. 다시 언젠가 내가 이 나라를 먹어버리고 그때 가면 절대로 니들한테 뺏기지 않을 거다라는 각오로 살아왔었단 말이야. 그 거악의 잔재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5대 재벌들인 거고 기득권 검찰인 거고. 네. 지금 근데 콘텐츠 비평하자면서. 아, 나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영화가 주는 힘이잖아요. 지금 야. 현실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영화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이 현실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화의 줄거리 따위는 생각도 다치 되돌려 보고 싶지도 않아. 이런 영화는 진짜로. 이 영화가 상징하는 법의 무기력함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치매와 망각이라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주인공이 치매에 걸렸고 뇌종양까지 앓고 있는데 불굴의 의지로 복수에 나선다라는 설정입니다. 여기서 치매 그리고 망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구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의 수준에서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구체성으로 내려올 때 조금 답답함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기억과 망각, 그걸 갖다 치매라고 하는 병으로 돌려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저는 정말 아이디어했다. 정말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치매 환자도 아닌데. 그리고 치매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지금 가까운 근일에 벌어졌던 일은 빨리 잊어. 그렇지만 오히려 과거의 일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을 갖고 얼마든지 쫀득쫀득한 자기 기억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다시 잃었다가 다시 찾고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장치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런 장치를 촘촘하게 세우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와 망각에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네. 조금 제가 보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영화 원작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 손에다가 문신을 새깁니다. 네. 문신을 새기는데 문신을 새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원작에서는 자기가 써놓은 수기를 보라고 이거를 남겨요. 즉 자기 자신은 무엇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되고 얘를 죽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것들을 평상시에 남겨놓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만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면 이름을 봐도 이 이름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려 이 이름은 60년 동안 새겨서 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지.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메멘토라는 영화에 보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리게끔 피해를 줬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단서를 자기 몸에 기록하는 겁니다. 뭐 이런 류의 영화들이 많아요. 뭐 프리즌 브레이크도 있고 몸에다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인 거야. 마지막 도구인 거지. 네. 내 몸에 새긴 글자가. 근데 저쪽 사람, 그러니까 원작에 있는 이 사람은 60년 내내 이 일만 하겠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수기를 봐라 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쫙 다시 올라와. 완벽하게 기억이 쭉 올라오는 거야. 왜? 나는 이거를 60년 동안 진행하기 위해서 해왔으니까. 이 사람은 60년을 숨겨왔잖아. 여기, 아니, 이게 내 이름인가? 아니, 이게 이름이 뭘 의미하는 거지? 이 많은 이름들이 다 왜 있는 거지? 본인이 여기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근데 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거는 뭐 또 다른 개연성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보다는 저는 이제 일종의 놀이로서의 그런 장치가 있는 건데 그 장치를 너무 사용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름이 김성수라고 적혀 있을 때 김성수를 찾아가라는 건지 김성수를 사랑하라는 건지 김성수를 그렇지. 죽이라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 이름이 김성수일 수도 일 수도 있는 있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를 찾다가 그러면서 편린이 맞춰져서 어떤 게 딱 돼가지고 죽이고 이랬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망각은 안타까워하면서 본인의 잠재적인 나의 대의에 대한 부분에 일단 일종의 장애일 뿐인 거야. 이게 망각이 있든 없든 아니면 내가 진짜 뇌종양 때문에 몸을 못 잊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원작 영화에는 이게 담겨져 있는데 그렇지. 우리 영화에는 여기 리멤버는 그게 안 담겨져 있단 말이야. 심지어 수기는 아니지만 녹화 테이프에 이렇게 녹화한 것도 그냥 밟아버려.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무질서하고 네. 허점이 나는 많네요. 얘가 이름만 보고 디지털 어떻게 이걸 전부 다 이름 하나만 갖고 얘가 어디 살고 뭐 하던 놈이고 어떻게 죽일 거다라는 거를 어떻게 또 떠올리냐고. 거기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디지털 기기의 허망함. 그리고 아주 원초적인 그런 문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신비한 힘. 이런 것도 보일 수 있지 그 않을까? 문신 전문가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문신을 새겨갖고 60년이 지나면요 그때는 다 잉크 문신이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안 살아남아요. 다 지워집니다. 형태가 다 흐트러져서 없어지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해나로 일주일 전에 그려야 가능한 정도의 선명 정도고 그걸 60년 된 문신이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니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네. 될 것 같고 어쨌든 기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억이 사람을 만든다. 여기까지 좀 나가줬으면 할 뻔했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다. 이런 것들은 네.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관 그리고 무관심 부분인데 아 이 이거는 진짜 네, 이 영화에서 무관심도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마지막에서 5명을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도 4명밖에 없어. 그런데 그럼 마지막 5번째가 누구냐? 이때 인규가 막 달려가가지고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장면이 획득이 되거든요. 근데 방관자로서 무관심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겨누는 그런 일종의 징벌이 너무 쉽게 법치란 이름으로 치환돼 버린다면 그러면 또다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관심한 자가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끔 할 것 같아요. 약합니다. 예, 약하죠. 목적은 강하지만 그걸 표현해주는 연출의 방식이 너무 약합니다. 이거는 필조 하나의 어떤 스스로의 반성이라든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이와 연관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중들, 뭐 이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이런 데에서 필주가 담담하게 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죽였고, 이래서 역사는
영화라고 하면 최소한 그 해석에 대한 의미를 최소한 관객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어떤 공영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행위들과 여기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리고 이것을 방관했던 수없이 많은 방관자들에 대한 경종으로 울릴 수 있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해내고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돼. 근데 이걸 다 둘이서만 해결하고 끝내버리면 그럼 방관자에 대한 반성과 분노는 누구 보러 해결하는 거야? 지금 이 흥행에서 쫄망해버린 이 영화 본 사람들이 스스로 가서 아유 이 영화를 보고 끝냈으니까 감독이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 나도 방관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되겠구나라고 끝내야겠냐고. 이 영화는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라면 국물까지 엎어버린 거예요. 뭐 저는 저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 나만 나쁜 놈이야. 아니, 나만 쓰레기지 뭐.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은 공중파 가서 어떻게든 좀 더 하고 싶겠지만 나는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씹고 싶은 대로 씹을 거야, 이씨. 하여튼 마지막 장면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 영웅문생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난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했는데 우리들의 과제는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 미래 세대로 이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응징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응징을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는 것은 그 다음 세대들에서 똑같은 범죄자가 나올 때 또다시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그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따라댕기다가 인규가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갑자기 수첩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보니까 분야별 친일파 명단이 쫙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TGI 프라이데이에 다니면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야. 이걸 복수해주는. 야. 아, 시즌2의 시작인가요? 그렇지. 아. 그렇게 가더라도 뭐 그렇게를 해줘야 뭐 계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뭔가 진짜 굉장히 진짜 신난다. 그렇게 가니까 지금 약간 막 킹스맨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조금 그 시리즈 2서부터는 장르가 좀 달라지더라도 네. 킹스맨 류가 되더라도 굉장히 신나네. 그렇지. 괜찮은데? 그리고 그러다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 막 암약해 있는 밀 조직들 그런 그렇지. 사람들 또 만나. 막 어렵게 살고 있는 독립 후손과의 네. 그러나 너무나 피부가 곱고 몸매가 좋은 아리따운 후손을 만나갖고 그분의 어려움과 로맨스까지. 막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지. 네. 차라리 그런 홍길동 비슷한 독립운동가 시리즈를 만들어라고. 독립운동가들 후손들끼리 모여서 그렇지. 크루도 형성하고. 아 내가 일단 시나리오를 좀 써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자, 저희가 원래 영화 리멤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나누다 보니 결국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만들었어야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본부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솔직히 이걸 평점을 준다면 나는 별 5개 중에 1개도 아까워. 별에 이 5군데 꽁댕이 중에 하나나 줄까 말까 하는 수준인 거야. 저는 뭐 6점 정도. 6점. 몇 점 만점인 거죠?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6점. 나는 0.1점. 1점도 안 돼. 100점 만점에 나는. 분장 비용인가요? 고생하신 이성민 배우의 분장 비용으로만. 네. 네. 아, 저희가 오늘 영화 리멤버를 굉장히 신랄하게 한번 비평해봤습니다. 사실 김성수 평론가님의 방패를 좀 기대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녹아드셨어요. 여지없는 그 화력에 네. 제가 좀 오늘 제 신분을 갖다 좀 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손흥민이지만 네. 형님은 김민재가 아니잖아. 아, 그런가요? 예. 원래 수비가 힘든 거예요. 예. 오늘 좀 창이 날카로웠습니다. 예. 하지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리멤버를 아마 저희 방송에서 보시고 안 보실 것 같아서 아니요,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복수를 끝내야 한다는 얘기는 당위예요. 근데 그 방법을 잘못 제시하고 있다니까. 아, 이게 진짜 너무 절절한 말 아닙니까?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복수를 끝내야 한다. 기억을 막 지우려고 하잖아요. 이놈의 정부가. 이 리멤버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드라마로 다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 토크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희 다음 영화는 또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금 다음 주에는 저는 슈룹을 강력하게 좀 하고 싶고. 오, 슈룹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저는 그러면 끝나기로 천원 변호사를 1,000원짜리 변호사. 천원짜리 1,000원짜리 변호사를 변호사. 한번 가는 게 어떨까요? 그 또 욕 엄청 하실 것 같은데. 잔인하지.
쫄깃쫄깃하지 풍선껌이지. 남국민 어떻게 되나요? 남궁인보다는 이제 감독과 조기 종영을 만들어낸 이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아니 그걸 왜 조기 종영을 해? 재밌었는데. 그 조기 종영이 결정되면서 드라마가 더 이상하게 됐어. 네. 한동훈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 한동훈은 참 여러 군데서 문제를 갖고 있고. 때리주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1,000원짜리 변호사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